이제 캐릭터를 잠깐 바꿔놓고 좀 기다려 봅시다. 이제 연락을 하고 친추를 주면 들어가 보는 걸로. 오케이. 들어왔구만. 예. 오케이. 오케이. 혹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신지 잘 들리면 상관없고. 그 파일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아, 예.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준비는 뭐, 예. 다 준비는 못했고. 원하는 바까지는 못했는데 그냥 한 대까지. 한글 무려 파일로 먼저 쓴 다음에 정리를 이제 PPT로 좀 하려고 했는데. 무려 준비를 해왔다. 약간 작을 수도면 제가 좀 키웠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해석학이라고 하면 수학에서의 해석학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석학을 검색할 때마다 수학에서의 해석학이랑 철학에서의 해석학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해석학 한 다음에 괄호치고 철학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보통 그렇죠. 예. 그쵸. 방금 그거 생각하고 저기는 저 인공지능대학원 쪽 대학원생이라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에서의 해석학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엄청난 PPT가 올라왔는데 엄청나진 않고 이 PPT를 그냥 통째로 틀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본인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이 넘길 수 있지 않나요? 같이 넘겨.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링크를 다시 보내줄게요. 떼어서. 네. 자, 이 링크로 들어오면은 볼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라 말이야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독일어죠? 네, 독일어입니다. 이제 가진 게 재주가 별로가 없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아인까지는 읽을 수 있어 내가. 타게부흐. 타게부흐. 선생님 써주시면 안 됩니까? 나 지금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감도 안 와. 나 이게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쉬프. 아인 쉬프? 이제 중간에 S가 있으니까 쉬프 타게부흐 이렇게 읽습니다. 타게부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아운이야 아니면 운이야? 운은 아니네. 아운이야? 아니야? 안이라고. 그리고 네? 바시 베아 카피탄 이렇게 있습니다. 오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데? 어디가 어디가 너구리야? 바시 베어가 이제 너구리. 바시베아가 너구리인 거구나. 독일어 진짜 난 독일어 공부한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해. 너무 신기해.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아벤테우어라고 읽는 건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토이어라고 있습니다. 아벤토이어라고 읽는 거. 그렇지. 테우어라고 읽는 거는 라틴어가 있는 거고. 네, 아벤토이어 이걸 데르라고 읽는 거 아닌 거잖아. 데어라고 읽는. 이게 라틴어 읽기 방식이랑 완전히 이 특정 지점에서 갈라지는구나. 이게 조금 이제 미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해석학인 거잖아. 이게 뭐야? 네, 헤어메노이틱이라고 읽어요. 헤어메누이틱? 이렇게 노이틱이라고 읽어요. 노이틱. 네. 오호, 신기하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읽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컨셉을 이제 선장님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참 TMI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하나가 이제 캐리비안 해적. 그렇습니다. 이거 접속 전 떼요. 자, 일단은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네. 그냥 이건 뭐 언어가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언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왜 이렇게 독일어를 같이 썼냐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럴싸하네.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해석학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은 가보자고. 그래서 일단 약간 이게 뭉개져 있구만. 오케이. 자, 해석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다 쓰냐? 두 가지가 오늘의 이야기다 이건 건가? 예,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해석학이란 거를 검색을 하면은 바로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슬라이드. 질문은 항상 던져놔도 좋습니다. 제가 잘 받아서 모아서 이야기할 테니까 질문을 일단 남겨줍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다음으로 넘어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해석 철학에서의 이제 해석학이 다루어지는 어떤 빈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인지도를 봤을 때, 그치. 이거는 수학에서 쓰는 저 잘 모르지만 무슨 복소수 해석학이라든지 뭐 함수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치. 그런 게 이때. 네. 맞아요. 저도 잘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니, 이게 참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역시 이제 하면서도 이제 이게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수학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해석학이 결코 이제 저기 완전 변방의 것만은 아니다.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가보면은 10월 모의고사에 가다모가 출제가 됐어요. 해석학자 가다모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 이걸 기준으로 지금 완전 변방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네. 그래? 약간 아주 저기 저기 저 어디 한 구석에만 박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소리를 가져온 거고. 올해 10월 모의고사였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하지만 칸트 수능에 나옵니다. 네. 그치. 굉장히 메이저와 마이너의 기준이 신기하긴 한데, 오케이, 넘어가자. 그 해석학은, 이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것인지를 탐구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일어나는 조건들, 그 다음에 그 이해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해석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된 어떤 질문이죠. 이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해라는 게 참 묘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인식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해라는 것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조금은 미묘한 지점에 있는 것이 이제 이 해석학에서 다루는 이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이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과학이나 뇌과학,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과학은 이제 인지심리학 내의 한 분야니까, 학습과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의 이야기들, 학습이나 이해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좀 상충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과학 쪽에서의 연구들은 해석학이랑은 관련이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면은 조금 제가 그냥 공부하고 알고 있는 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1960년에 이제 가다머의 주 저작인 진리와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다머가 취하는 입장은 이름이 뭐라고? 진리와 방법. 아하. 진리와 방법이 이제 1960년에 나오는데, 이 저작에서 가다모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큰 해석학자들의 흐름 그리고 탐구들을 봤을 때는 과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조금 다시 말하자면 과학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라는 거를 다루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감이 안 오긴 한데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라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지평들을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고 보면 되나? 역사적 바탕 위에서 일어난다? 이게 문장이 씨발 더 어려워지고 있어. 역사적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어떤 일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전혀 아무런 것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바탕이 되는 선수 지식이나 아니면 선수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 없이 다음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대론적 모식이 그런 거인 건가? 토대론이
일상적이라기보다 토대론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불변한 무언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치. 토대론의 그 이야기 말고 말 그대로 그 토대론에서 진행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걸 이거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해하고 이런 형태의 과정들.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변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그런 가변적인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이해 혹은 해석이라는 어떤 인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나 혹은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학습과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이해한다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구나.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학습과학에서는 뭐 부호와 통합, 재통합 막 이런 형태로 막 이제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제 나눠보면서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은데, 현상적 개념이 실제로 있고 그걸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아, 현상적 개념이 이걸 지금 현상학이랑 엮어서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일단은 근데 좀 뒤로 넘어가서 쭉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걸 진행하면서 저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이 나오면 그때 얘기해보자고. 자, 물론 저 팬티 색깔에 대한 예시는 지금 약간 건드리기가 무서운 질문 같은데 하여튼 자, 일상적인 예시들 이거 좀 해석해봐. 아,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치 이런 거일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해석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어떤 순간들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말하자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뭐 방식으로도 이제 탐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 때 보통 저런 어떤 말들을 하고 살잖아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언급할 때 이걸 좀 해석해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건 해석의 문제다. 너의 해석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례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나누면은 이렇게 좀 세 가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해석이 쓰이는 일상어를 기준으로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때 쓰이는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무언가 이해가 안 될 때, 두 번째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언어일 때, 그렇죠. 그 다음이 주관적일 때, 그러니까 네 식대로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의 해석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해석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의 용도로 쓰인다.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또 그런 용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그 용례들이고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해석이 이것과 아주 다른 어떤 그 함의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적인 가져오면서. 크게 다루지는 않음이라는 거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원은 이건 뭔가요? 이제 어원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해석학 개론서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네. 맨 먼저 등장하는 어떤 그 WWE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WWE? 그 모두가 진짜 하나같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WWE는 그거 아니야? 그 레슬링 경기 그거 아니야? 그렇죠. 짜여진 각본처럼. 짜여진 각본처럼. 네. 모두가 똑같이 이거를 언급을 하고 간다. 그리고 이거를 헤르메뉴틱스라고 읽어요? 헤르메노이틱스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네. 헤르메네우틱스. 그다음에 독일어는 헤어메노이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단어들이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이게 영어나 독일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 단어는 이제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그리스어로 헤르메네이웨인이라는 해석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나 봐요. 여기까지 이제 그 어원이 소급해 가는데 헤르메네이웨인 해석하다라는 동사. 예, 그리스어 저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왠지 헤르메스랑 연결이 되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이게 헤르메네이웨인이라는 동사가 헤르메스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뭐 땅땅땅 망치가 쳐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계 정설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왔다고 뭐야 이거 판결난 건 아님
그러나 학계의 정설이다. 네, 맞습니다. 뭐. 조금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알아봤었던 바에 의하면은 거의 모든 개론서들은 다 저기에서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충남대 양혜림 교수가 쓴 현대 해석학 강의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는 아직은 완전하게 해명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이제 적혀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정설이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군.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어원도 이해했어요. 해석학이 뭘 다루는지,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개념을 다룬다라는 거, 이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루고, 여기서 얘기하는 해석학의 어원이 헤르메스로부터 왔다는 것도 대충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헤르메스 역할?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모든 개론서들이 그 다음에 뭐로 나아가냐면은 헤르메스가 신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해석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의 역할은 신들의 전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헤르메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할 인간에게 가서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우스와 어떤 인간 사이에서의 모시갱이를 하던 게 헤르메스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나누면은 말씀드렸듯이 제우스가 인간한테 전할 말을 헤르메스를 불러서 헤르메스한테 이거를 전달하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헤르메스는 제우스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신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헤르메스가 신의 언어에서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번역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뭐 나름대로는 왜 올림포스의 말과 인간의 언어가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그 신화에서 보면은 제우스가 본 모습을 드러내면은 인간이 죽어요. 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 뭐 크툴루적 머시갱이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만나 보면은 이제 산치가 낮으면 터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화 중에 이제 디오니소스 탄생 신화를 보면은 그 이제 어머니였던 세멜레가 제우스한테 당신이 제우스라면은 올림포스의 모습을 나한테 올림포스에 있을 때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제우스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듭 요구를 하니까 제우스가 올림포스에 있는 모습으로 세멜레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세멜레는 불타 죽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존재도 달라서 다른 존재 사이에서의 그 발화가 같은 언어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예, 근데 그러면은 근데 궁금한 게 제우스는 혹은 다른 아폴론이나 기타 등등의 머시갱이들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모습은 달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막 제우스도 다른 여인들이랑 이 바람을 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 옆에 헤르메스가 붙어가지고 말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항상 그들은 이제 변신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우스도 인간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이 정도 상황을 가정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어떤 신화적 상황을 그치, 이게 실제로 있었던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신화적 상황으로서 전령이라는 게 저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신화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을 이제 가져가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 헤르메스의 역할로부터 과제를 만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말을 대상으로 하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번역 또한 해석학의 중요한 주제. 뭐라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주된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을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언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작업이 이게 앞서서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 근거를 내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이게 번역이라는 거는 이게 해석학에 대한 어떤 가다모도 되게 중요한 어떤 지면들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근데 뭐라 써놨다? 이렇게 봐야 되나? 언어랑 언어로 설명되는 과정, 그리고 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면 정말 깔끔한 어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해석학의 과제라고 한다면은 과제는 어떤 걸 푸는 것, 어떤 걸 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말을 대상으로 뭘 풀어내는 거야? 그럼 뒤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냥 뒤를 넘기면 되는 건가? 말에서 뒤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말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첫 번째 그 말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언어는 어떤 문법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여타의 해석적인 규칙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지금 언어가 아니었던 거지. 말을 다룰 때 말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예, 그렇죠. 이거 뭐 언어의 규칙이라면 뭐 문법 같은 게 그렇지. 어허.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언어학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언어학이랑 해석학은 다른가요? 언어학과 해석학이 다른, 결국에는 언어학은, 이게 언어학의 어떤 방법론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데, 만약에 언어학이 하나하나를 이제 쪼개면서 탐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해석학에서 이제, 언어 혹은 어떤 의미 작용이라는 거를 말을 했을 때는, 이를테면은 저희 해석학에서 쓰는 용어는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 단어는 문장 안에서 결국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한 문장은 한 문단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한 문단은 하나의 글 안에서 글 안에서 이제 그 위치를 찾게 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하.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탐구하려면은 그것을 탐구하려는 어떤 적절한 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야 고안을 해내거나 아니면 찾아내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이 가졌던 긴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인 것이었어요. 일단은 이게 내가 너무 내 분야가 아닌 분야다 보니까 아직 약간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헤매지만 들어보자.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공부는 듣다가 보면 후반부에 가서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 보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얘기고 뒤에 이제 몇 가지 해석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학을 이제 다루어 왔나를 조금 보면은 이래서 해석학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떤 그 위치 혹은 뭐랄까 작동 방식 뭐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근데 일단 지금 이 다음 시트에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해석이 작동하는 것인가? 해석학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인가? 해석학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석이 아닌 사실의 문제에선 해석학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앞서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예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일상적 예시를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호명하는 순간들인 첫 번째 그 용례였었죠.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해석이 작동하는 건가? 이런 어떤 의미, 이런 어떤 뭐랄까 일상적인 의미에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거 좀 해석해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때그때 이게 아니라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필요한 그런 거라면. 그렇죠. 특수한 상황.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해석을 위한 순간에 해석의 어떤 규칙을 마련해주는 해석학이 딱 그런 때만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순간들에는 해석학이라는 게 불필요한 학문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해석학 내에서의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현대에 와서 제기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 나름대로 말씀드린 좀 급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학은 대체 누가 만든 거냐는 질문인데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오케이. 내가 지금 화면 공유한 거 보여? 디스코드 거기에 계속 질문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공유한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게 편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학 이것은 이제 해석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 카푸터라는 사람의 발췌인 건가요?
예, 저기 포스트 모던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 영문 제목에는 이제 조금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제목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Facts and Interpretation in the Age of Information? 이게 포스트 모던이랑 이게 뭔 상관이야? 말하는 그 정보화 시대 혹은 정보 시대의 사실과 해석, 그다음에 해석하기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웃돈 새끼가 포스트 모던으로 그래서 이제 적절한 번역인가라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근데 어쨌든 그 책 안에는 포스트 모던 뭐 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거는 그냥 뭐랄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은 뭔가 세일 포인트가 없었던 걸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이야기를 읽어보자고.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해석학은 해석의 이론이다. 해석학은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실이 그냥 사실이 아닌가? 이게 어떤 뭐 과학적 사실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내 눈앞에서 일어난 누가 넘어졌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해석학에서 우리는 순수한 사실이란 없다는 생각을 옹호한다. 모든 해석 뒤에는 또 다른 해석이 놓여 있다. 우리는 결코 해석이 아닌 그 무엇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순수한 해석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문제의 사실을 얻기 위해 지층을 벗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문장대로면은 내가 넘어졌다가 아니라 바닥이 나한테 올라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지금 이거? 그렇다기보다는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모든 거를 해석화하려는 그 어떤 이런 언명들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과학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니체 냄새가 나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읽다 보니까 지금 니체 이후에 모시기깽이 반과학 모시기깽이 냄새가 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그 해석학자였던 그 가다모는 네. 그 통신 기술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네. 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가다모가 보기에 저희도 지금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사소통은 조작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싫어해요. 근데 솔직히 통신 기술이라고 그래도 결국 이게 종이컵 두 개 사이에 실 매달아 놓고도 말하면 진동 통해서 들리는 것처럼 매질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라면 솔직히 공기 중에 매질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공기가 우리를 조작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무슨 그 뜻인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후 또 그 배후에는 가다모가 뭐 2차 대전 이후에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불신 같은 게 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라고? 불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전자 조작, 원자 폭탄 이런 조작된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좀 삶을 좀 비루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과연 예. 그런가? 그러니까 과학의 실제적인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더 좋아진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런 거지. 아하. 그래서 이제 과학 어떤 기술의 진보가 곧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논문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가다모가 썼던.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 이런 인용을 가져온 이유는 현대 해석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입장들이다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순수한 사실이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옹호한다. 네, 모든 거는 결국 해석이 들어가 있다. 뭐 그치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 되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어떤 과학적인 얘기하고 뇌과학적인 어떤 뇌과학에서 어떤 연구적인 성취들 이런 것과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긴밀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함께.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솔직히 과학이 아주 완전히 객관성을 담보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과연 연구비로부터 독립되어서 혹은 세간의 이목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과학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도 맞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성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21세기 2010년도 넘어서야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여성의 몸에 있는 질환 같은 것들은 19세기 20세기에는 다들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아무도 몰랐었던 거 보면은 그렇죠. 약간 과학의 시선 역시도 시선 자체가 편향돼서 과학이 만들어내는 결과들 역시도 가끔은 편향될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또 과학 전체를 다 해석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거니까. 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게 참 이게 아 근데 생각하기만 생각하기가 좀 저도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죠. 인식론적 상상력이야 지금 우리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아까도 해석학적인 어떤 순환을 말씀드렸지만, 음흠. 그 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만약에 제가 석공이에요. 음흠. 그럼 그 돌은 저한테 작업 재료가 되는 거겠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아, 알고 아,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 이런 정도 얘기. 그렇구나. 나 지금 이제 이해했다. 되게 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지금. 그 내가 인식학적이냐라고 인식론적이냐고 물었으면 가끔 인식론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어떤 전능한 무언가가 돌 위치에 바로 앞에다가 돌의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돌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 치면은 내가 이걸 돌을 봤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기 바로 뒤에 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돌은 본 게 아닌 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새로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해석학자인 그 제일 유명한 하이데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아하? 그 존재와 시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톱이 어디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톱을 어느 장소에 내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그 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톱을 어떤 뭐 숲속에서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벌목을 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테고, 아니면은 그 어떤 작업장에서 내가 톱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목재를 가공하고 있는 와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들은 되게 다른 형태의 해석적인 그 결과들을 가진다라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이건 뭐야? 무슨 이야기야? 이게 이제 또 가져온 예가 뭐냐면은, 네. 이 사람 이게 이제 그 카푸토가 빌라노바 대학의 교수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의료인들하고 뭐 세미나 같은 거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식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기계적인 적용, 이거는 뭐 암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무슨 A라는 암이야. 그 A라는 암에는 A라는 암은 이렇게 이제 처방하면 돼, 뭐 치유하면 돼라고 어떤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적용하는 방식을 개별 사례마다 다 일일이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암이라는 건 결국 한 가지가 아니라 각각 환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에 맞춰져 있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 암 또는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는 그 질병 역시도 굉장히 범주화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 질병이 자리 잡고 있는 숙주인 인간 역시도 굉장히 특수한 거라서 어떤 그렇습니다. 치료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그 개인 대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구만. 그게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냥 단순히 이게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석공과 돌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게 놓여있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치료 역시도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해석학적 순환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 아까 한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한 단어는 그것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전체와 부분이 서로 상호 참조, 상호 작용, 그다음에 상호 의미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순환입니다. 전체는 부분으로, 부분은 전체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암 개념이 나열되고 사람 개념이 나열돼서 그 중에 잡히는 건지 아니면 두 개념이 합쳐서 맥락에 따라 해석이 되는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오케이. 뭐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많을 걸 조금 두려운데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야기를 다 전개한 다음에 해보자. 왜냐면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철학을 배우면서도 이게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철학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다뤄지는 분야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근대 철학이랑 불교 철학 쪽을 좀 더 베이스로 많이 다루니까 해석하기 씨발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석사과정 하는 과정에서 타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니까 현상학이랑 해석학 같은 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해석학을 전공했었던 게 이제 이분이 작년에 아니지 이번 1학기에 졸업 논문을 해석학으로 썼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회가 되면 내가 해석학이 뭔지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다가 이 과정이 사실 지금 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철학가 두 명이 떠드는 과정을 중계를 해놓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라서 우선은 제 이해를 목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그런 거죠. 종교 철학 중에 불교만 다루는 그러니까 종교 철학 파트를 뭐 저희 다루기는 하고 알고 싶고 하긴 하는데 그냥 불교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요. 네, 하여튼. 자, 그럼 일단 내 이해를 위해서 가보자. 그러면은 자, 사실이란 없다. 해석만이 있을 그러는 니체가 나오네. 바로 이제 니체가 이제 사실은 없다. 해석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900년이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해입니다. 왜냐면은 1900년에 이제 니체가 죽고 가다머가 태어나는 날. 그 해거든요. 1900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1900년을 해석학 중요한 년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네. 그치. 1900년에, 그러니까 1900년에 니체가 죽었고, 가다머가 태어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인식론에서는, 영미 인식론은 1963년이 중요하단 말이지. 게티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구만. 며칠 전에 봤었는데, 오즈의 마법사가 1900년에 나왔었습니다. 저 그거 이제 방송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 맞아. 가다머 얘기했었지. 그치. 네네. 그래서 1900년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요즘엔 철학이 안 중요해서 적게 나온 중인가 아니면 철학이 적게 나온다기보다 그냥 철학 내에서도 이게 해석학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니체의 요 사실이란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서도 베이스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분야들이면 두고 있는 분야들일수록 마이너해지는 것 같아. 뭐 그렇죠. 그렇지. 그 말 그대로 아무 베이스 없이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얼마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대부분의 베이스를 좀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직관적인 상상들 그 정도로 퉁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데아 막 이 정도로 그냥 퉁칠 수 있거나 너무 보편화된 상식선에서 시작하는 철학들은 좀 쉽게 가능하고 메이저가 되는데. 이제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해석학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은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개론서들은 꽤 많이 나온 편인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저기 그 분류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사실은 해석학은 철학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걷던 어떤 분야였습니다. 원래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해석학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는 그 1700년대쯤에 단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여기 그 성서 주석의 방법으로서의 해석학 뭐 이런 어떤 그 저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목에 그 어떤 저작의 제목에 해석학이라고 써있는 게 최초로 발견된 지금까지 문헌적으로. 그러니까 성서 주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서가 아니라 성서의 주석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의 그 주석을 다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뜻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서 주석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성서 주석을 다는 방식? 그렇죠. 이 성경의 어떤 구절은 이러한 의미다. 그러니까 저 논어 집주 막 이런 거에서 그 집주할 때 그렇죠. 이제 주석 다는 놈들은 이렇게 달아라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처럼 나왔던 게 있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동양에서도 해석학적인 전통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치. 이제 왜냐면 그 논어 집주, 맹자 집주 생각해 보면은 이미 있긴 하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런 그 주를 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치. 여기서는 어떤 지금 문법적인 어떤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뜻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학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쵸. 그 이 두 번째 일반적인 문헌학적 방법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고대 이때에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였으므로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건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어, 고전 문헌학. 그치. 내가 네.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그거. 예,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어허. 네. 그래서 세 번째 그 모든 언어 이해에 관한 학문 이렇게 돼. 이제는 그 문헌 일반적인 문헌학을 넘어서서 이해 일반을 다루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를 시작하면서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해라는 걸 탐구하기 탐구하는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문헌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해의 규칙 자체를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넘어가서 이제 제가 3번까지는 정리를 해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 오케이. 그러면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기초라고?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이제 분류에서 등장한 사람은 이제 비렐름 딜타이라는 사람인데. 딜타이는 이름만 들어봤고 누군지를 몰라 나도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가이스테스 비스텐샤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왜 너무 어려워. 잠깐. 그러니까 정신과학이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딜타이가 이제 한 1800년도 후반부터 제 기억에는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생물연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정신과학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학이 과학과 등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인생, 삶 이런 거를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어떤 사실들이 끼어들어도 그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치? 4번부터는 제가 이제 정리를 안 했지만 이제 제가 그냥 정리를 못 해가지고 미리 그냥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학을 말을 하게 되느냐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딜타이가 보기에 인간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는 행위들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표현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특정 문법이나 특정 단어를 많이 써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표현이나 그 사람의 단어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잖아. 예,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방법론적인 기초가 바로 해석학이고, 그 해석학, 왜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왜 그 기저에는 딜타이가 인간의 삶은 역사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을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은 해석학적인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해석학을 요청하는 게 딜타이가 이제 했던 해석학의 어떤 면모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딜타이는 우리가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흔히 전기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이오그래피면은 그 사람의 생애사?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랄까, 루소가 나중에 이제 고백록 같은 거를 이제 저서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본다든지, 이런 어떤 자서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의 어떤 전반을 우리가 자서전을 통해서 제일 잘 볼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나도 방금 비슷한 입장이긴 했었는데, 근데 루소의 생애 전기만으로는 루소를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오히려? 루소에 대해서 밖에서 본 시각도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왜냐면 방금 루소 하니까 생각난 건데, 지난번에 철학 상담의 원리 수업에서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루소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애미를 쓰고 막 그 난리를 쳤지만, 정작 루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 5명이나 낳아서 5명 다 갖다 버렸잖아.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변명을 한다곤 하지만, 생애사적 관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관측한 걸로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었어? 딜타이가 외부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 체험 표현이라는
그 저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다지 선명하게 외부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자서전이 없는 주변인이 관찰한 생애사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자서전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애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그거가 서술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생애 자체를 이야기를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생애 전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그치.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해석학적 순환 전체와 부분이 상호 순환하고 상호 참조하고 상호 의미를 이렇게 서로 이제 씌운다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 전반 속에서 그 사람의 특정한 뭐 20대에 뭘 했었다가 이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나는 이쪽에 참 맞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쪽의 주장에 참 맞는 거라고 느낀 게, 나는 계속 니체 발자나 스피노자 같은 거 발자할 때도 계속 스피노자의 생애사나 니체의 생애사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입장 자체는.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애사적인 관점들을 안 돌아보고서 자꾸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 가끔씩. 이게 사실은 예전에 누가 말씀을 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니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전기가 필요한, 어떤 전기적인 배경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니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근데 저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니까. 그날 질문 안 해가지고. 뭐 니체가 필요하다는 건 난 동일한데, 니체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면은, 그치, 나도 약간 궁금하긴 하다.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가다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해요. 그러니까 그다지 흥미로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그치만, 근데 사람의 삶이 흥미롭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나? 모르겠다. 뭐, 생각해보면, 프로이트도 막 자기 어머니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면서 자기 형제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막 그랬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자선이, 뭐랄까, 생애가 필요 없는 철학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딜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밀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포기하는 듯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암과 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개별 케이스로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딜타이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은 그 사람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역사,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마치 삶 일반에 대한 해석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자연과학을 거부하면서 정신과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과학적인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정신과학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좀 오바를 떨고 있었구만. 예, 이게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그 보편적인 역사, 보편사라는 어떤 그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이게 보편사라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사에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아래에 모든 역사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 모두가 이제 거기에 봉사를 하게 되는 건데, 마치 이 보편사를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이제 막바지에 딜타이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하나의 가치 아래에 종속되어 버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딜타이가 실패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다. 마지막에 아쉽다. 뭐 사실 근데 그거는 밀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유사과학 되는 것 같은데. 뭐 오히려 안 밀고 나갔기 때문에 딜타이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말하자면 너무 이제 개인하다 보면 사실 이해 불가능성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4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5번의 실존과 실존론적 이해 현상. 이건 또 뭐야?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와 가담. 어허.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그 카푸토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없다. 해석만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는 더 나아가자면은 인간의 실존의 방식은 해석이다. 방금 엄청난 띵 소리가 났는데 그거 뭐야? 그 노트북에서 문자 왔다고. 그거 하겠습니다. 제 귀가 하여튼 뭐 오케이. 하이데거랑 가담하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해석 그 이야기들의 어떤 결론들이 이쪽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저 둘의 이제 힘을 입어서 현대 해석학이 이어져오고 있다. 대표님 문자 온 줄 알았다. 나도 약간 저거 뭔가 굉장한 알림일 때 오는 거라서 오케이.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신화나 상징의 배후에 있는 의미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상적이고 우상 파괴적인 해석의 체계들. 이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밟지는 못해서 이게 어떤 책을 보시면 되냐면은 리퀘르의 악의 상징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누구야? 리퀘르?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리퀘르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성경 구절을 대어가면서 이 악이 그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파헤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어디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특정 식물들 지금 찾아보고 이제 특정 식물들이나 어떤 특정 표현들이 악의를 상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를 보면서 신화나 상징에 그서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을 이해해보는 방식인 거야? 뭐 그런 셈이죠. 이거는 약간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서라고 하시면 이제 1번 이게 뭐 아주 막 비슷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 아주 다르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근데 리퀘르는 저런 작업만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좀 걸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존의 방식,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러티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퀘르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5번 그리고 6번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분류를 따르기 전에 끼어드는 신화를 둘러싼 이야기. 이게 한 번은 언급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석학이 철학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걷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실존론적 해석학 그리고 하이데거와 가다모에 이르러서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참 아주 좁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철학의 해석학이 기입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보면은 그러나 성찰은 이해가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전승에서 유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해명하려는 요구에 직면할 때 스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여기선 주어인 거지. 여기서 성찰은 이해가라고 할 때 이해가 해명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때 성찰이 나타난다는 소리지 지금.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것 좀 해석해 말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해석을 하라는 거. 딱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성찰이 나타난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난 이게 철학의 용어들이 가끔 빡친다고 본 게 보면은 성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명사가 이게 주어가 되기에 진짜 이상한 거잖아. 성찰은 나타난다. 언제 이해가 이게 이런 부주어들 너무 어려워. 하여튼 오케이. 근데 약간 내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가끔 이런 걸 못 읽어. 특히 헬레니즘 시대의 신적인 것이 점차 합리적인 로고스와 동일시되었을 때 신들의 올림포스에서 일어난 속임수나 질투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인들이 인간적인 신들인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게 인간적인 몇 장 남았냐고요? 21장인데 지금 15장이에요. 하여튼 인간적인 신들을 말한다는 것이 더 이상은 신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적절하게 보이지 않았다. 영웅이나 오케이. 그치. 이제 신화는 더 이상 글자 그대로 혹은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 파악되지 않았으며 우의적인 알레고리쉬라고 부르나요? 예, 맞습니다. 알레고리죠. 예. 50분 돼가는데 쉬는 시간 안 가지나고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 이렇게 떠들면 6시간씩 떠드는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5분 쉬고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한 5분 정도 딴 얘기하고 있자. 하여튼 뭐 오케이. 그러시죠. 네, 하고 여기서 보자.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근데 알레고리 쉬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레고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고 다음 슬라이드 쭉 가라.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만 한번 먼저 볼까요? 알레고레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됐대. 무언가를 다르게 말하다. 그러니까 에둘러 표현하다라는 게 비유라는 개념을 말하는 때 쓰는 거야, 알레고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비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소무화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예, 맞습니다. 돌려 말하기. 상징적이거나 뭐 이 상징을 두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걸로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소무화에서 이제 뭐 여우와 신포도를 통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의 방법들 같은 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레고리적 혹은 우의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신화는 글자 그대로 혹은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 파악되지 않으며 우의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해석의 출발점은 되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따라서 우의적인 신화 해석을 완성했던 스토아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 내가 스토아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철학사에서만 이렇게 쓱쓱 읽었었던 게 단데 스토아 철학에서 우의적인 신화 해석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막 밟지는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를 인용한 이유는 이제 문자 그대로의 뜻과 그 다음에 그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배우적인 뜻이 있다. 그 의미가 지금 두 층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 이렇게 우의적 해석학, 알레고리적 해석학의 입장을 따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다. 저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치. 똑같진 않지만서도 여기 있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최초의 어떤 해석학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지 옳은 해석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필론이 스토아. 그러네. 필론이 스토아 사람이잖아. 그러네. 성서의 해석은 비유에서 필론? 내가 이거 저기 뭐지? 내가 어디냐? 잠깐만. 내가 서양 철학서 책 다른 가방에 있네. 일단 넘어가자. 하여튼 필론을 서양 철학서 때 스토아에서 본 게 아니구나. 하여튼 그 스토아 뒤에 틸리의 서양 철학서에서 필론이 한번 중간에 나왔었거든요. 안 그래도 유대인 철학자라고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성서의 알레고리 해석을 최초로 시도했다라고 써있네. 이데아 사상을 활용하여. 그래서 이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필론의 예시를 보면서. 읽어보자면 성서의 해석은 비유에서 숨겨진 의미를 논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성서 해석자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율법서는 하나의 생명체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체는 육체로는 활자적 배열을 가지나 영혼으로는 단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의미를 소유한다. 이제 특히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영혼은 자신과 유사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 영혼은 하나의 거울을 통한 것처럼 단어들을 통해 그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사상들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조망한다. 이 영혼은 비유적인 상징을 분류하고 이 상징을 제거하며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들을 조그마한 징후를 가지고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다. 오케이. 이제 이 우의적 해석학, 알레고리적 해석학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게 예시인가요? 이후에선? 예, 성서 해석학에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모든 수도사들이 성서 해석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겠지.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그냥 예시로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야. 성서 해석학을 하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필론도 성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성서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불명료한 구절을 맞닥뜨렸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찬다. 온유하고 경건하여 무엇이 하니까 모르는 단어나 수거 때문에 곤란한 느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비유에 나올 때의 힘과 성격을 모르지 않으며 유능하고 면밀하게 교정된 본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 더 나아가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부호들이 모호해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재질이 탁월하고 두뇌가 매우 명석해서 말하려는 방법들을 유치하다고 웃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내게서 배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호한 점들은 고유한 말과 비유적인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구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아래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데 너가 성경 읽는데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 이런 거를 갖춰야지만 이제 너가 성서의 모호한 구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여기에서 이 구절만 이제 3권 첫 번째 이 부분만 가져오긴 한 건데, 네. 이 책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교도들이 부호를 어떻게 찍는지, 이교도들이 라틴어 이 해석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면밀히 일일이 다 검토를 해요. 모호하게 족같게 적었어도 잘 읽으란 건가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족같게 적었어도 잘 읽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뒤에다가 써놓고 있는 그 규준, 그러니까 카논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 지금.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문헌학 방법론에서의 성서학은 스피노자 성서 주석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두에게 공통된 이성의 빛밖에 없다. 정치철학 논고 제7장 정치철학 논고? 그러니까 정치론 말하는 거야 스피노자가? 그 신학 정치론인가 그런 거. 신학 정치론이구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론은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5장은 민주정인 거고, 아마 정치철학 논고라고 한다면은 신학 정치론이려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저기 인용된 걸 봐보겠습니다. 잠깐. 이런 것들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정치철학 논고. 정치학 논고가 있는데 정치학 논고랑 정치론은 다른가? 잠깐만요. 잘못된 책을 봤었네. 트락타투스 테올로기코 폴로티쿠스 이건 같은데. 정치학 논고가 맞네. 정치론 말고 정치학 논고가 따로 있어서 이건 신학 정치론도 아니고 저희 강영계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 중에 그 스피노자 전집 6권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7장이 잠시만, 민주정 맞잖아. 근데 이게 민주정, 그치. 최선의 국가의 상태를 그냥 내가 한꺼번에 다 퉁쳐서 갖고 있었던 거구나. 오케이. 맞아. 내가 잘못 말한 거였어. 이거 보면은 정치론의 11장이 민주정이고, 내가 그 11장을 그냥 5장으로 생각했었어. 이게 지금 에티카의 분류 기준이 5개였었으니까 정치론도 그 정도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치론은 11장까지 있었고, 거기에 7장이 근데 이상한데? 그래? 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인용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재인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정치학 논고 7장은 군주정인데, 군주정에서 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가 7장이 따로 없어서 7장에 저 군주정을 다룰 때 중간에 저런 이야기가 툭 있을 거라는 거겠구나. 그래, 있겠지.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나 멋이 이런 파트에서 있었겠지. 내가 좀 이따가 찾아보지 뭐. 내 집에 정치학 논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원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번역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렇게 말했을 것 같긴 해. 스피노자는 저렇게 말했겠지. 이 정도면 스피노자가 말했을 것 같은 문장이기는 해.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면은 저 정도쯤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을 법하다. 근데 저게 스피노자 그 전후에 있었던 기억이 안 나는데 마르틴 루터의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그래갖고 오직 성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과정으로서 그냥 씨발 성서만 읽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이 어떤 해석학사의 흐름 속에서 그냥 일단 스피노자를 가져온 거는 이제 일단은 뭔가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인용이 돼 있어서 가져온 거고, 근데 그 흐름 속에 루터가 있는 것도 맞지. 오케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약간 그 솔라 스크립투라 이 사람이 말했었던 거 뭐였었지? 그 오직 성경. 그러니까 그게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서를 해석하는 데는 성서만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치. 그 이외에 다른 거를 끼어들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워주는 거지. 그치. 뭐 솔라 피데, 그래.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이게 그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에서 오직 은혜, 뭐 그 다음에 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뭐 영광 뭐 시기조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스피노자랑 노자의 차이점 뭔가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방금 근데 이제 그 이번 방금 저기 봤었던 문헌학의 어떤 그 시기에 조금 지적할 거 혹은 언급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직 공통된 이성의 빛으로만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통된 이성이라는 거지. 이때가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올라온 시기가 되는 거야. 개인의 이성의 빛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된. 이게 스피노자면은 당연히 그 수학적 머시갱이 그거 아니야? 수학적?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통된이라고 한다면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이런 어떤 그 논증을 통해서 그 검증될 수 있는 착오가 없는 이성을 말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여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이 시기에 흔히 얘기해서 뭐 계몽주의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아주 가끔 쓰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성만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일체의 선입견을 가지지 말 것. 이런 식을 요구하는 어떤 해석학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현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딴지걸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넘어가보자고. 그때는 이제 공통된 이성, 우리가 이성만을 사용하면은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들이 이제 점차 올라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해석학은 이성을 사용하면은 텍스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가 작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갈 만하다. 그리고 나중에 현대 와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들 중에 되게 유물론적 해석은 그 산에 올라와갖고 졸라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 대화하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그 가진 걸 나누려고 했었더니만 타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먹으려고 갖고 왔었던 조그만한 것들을 다 나누면서 결국에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좀 유물론적 해석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성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은 여기서의 규범은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기준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들은 물리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해석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스피노자라면 동의했겠지만 공통된 이성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때 그 당시 중근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통된 이성의 빛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에바인 거잖아. 그치. 저 이제 공통됐다는 게 뭐 얼마나 공통된지도 모르고. 그치.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 약간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 현대의 입장에서 좀 딴죽을 걸 수도 있어 보인다인 건데, 뭐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인 거고 뭐. 뭐 시대상에 따라서 보자면은 저럴 수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일단 넘어가 보자고. 그럼 모든 언어 이해에 관한 학문으로서 슐라이어마어의 보편적 해석학의 창시. 쿤스트, 오해를 피하는 기술. 쿤스트는 이제 저기 영어 그러니까 저거 그냥 말하자면은 테크네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음흠. 아무튼간에 조금 다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해석학의 역사를 서술을 할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독일 한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낭만주의와 이것들이 막 대두될 때였는데 이때를 해석학적인 어떤 변곡점으로 이제 지적이 항상 되곤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보편 지금 슐라이어 마허 해놓고 이름을 언급해놓고 이렇게 보편적 해석학의 창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앞서서 봤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대로 그 옛날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었던 어떤 성서를 둘러싼 해석학의 어떤 면모들을 따지고 보면은 모든 해석학은 특정한 텍스트만을 겨냥하고 있어. 아, 그치. 성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서 막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뭐 법률 해석학, 이 법의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해석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은 해석학은 각각의 분야마다 하나씩 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런데 이 개별적인 텍스트 혹은 개별 장르라고 할까요? 개별 장르에만 적용됐던 개별 장르의 텍스트에만 적용됐던 해석학들을 이제 슐라이어 마허에 이르러서 아니 이해란 것은 그때그때 그거에 맞춰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기껏해야 뭐 성서 하나 아니면 뭐 복음서 아니면 뭐 논어도 뭐 논어 10주 막 뭐시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라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뭐 좀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흘러나왔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성서를 볼 때랑 뭐 논어를 볼 때랑 뭐 인간경으를 볼 때랑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여기에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규준들, 이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슐라이어 마허에 이르러서 이해 일반, 텍스트 일반, 그리고 해석 일반, 이런 일반론적인 어떤 접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 접근 방식? 이건 뭐야? 이거는 쉽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보는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쓰여 있고 어떤 지금 문법적 요소가 쓰여 있고 그래서 이 해석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막 그 영어 같은 시험을 볼 때 뭐 리딩을 한다고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요소 딱 등장을 하면은 주어가 나온다. 주어 끊고 동사 나온다. 동사 끊고. 아, 그치. 대절 나오면 대절 전까지 이렇게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문법적인 규칙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해석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런 게 이제 문법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접근 방식은?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딜타에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저희 선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 작가가 특정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잠시만. 네, 지금 방금 전 이어폰이 빠져버렸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특정한 작가가 어떤 특정한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표현을 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를 해석자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얻어내야 된다. 네, 그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근데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알아맞혀야지만 그것이 이른바 뭐랄까 옳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한 저자의 의도라는 문제,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현대 해석학자들과의 어떤 그 간극을 이제 말하고 이제 이렇게 쓴 건데 뭐냐면은 해석을 하는데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해라는 게 이제 현대의 흐름이에요. 왜? 뒤가 더 있나요? 이 다음 요장이 끝이에요. 자,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나 중요한가라는 게 현대의 입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완전 현대에도
이게 이제 저자 의도가 중요해라는 입장에 공존은 하고 있어요. 아하.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혹은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그 반대편보다는 크진 않다. 잠깐만, 왜 그러냐? 이거 느낌 프랑스인데? 그거는 이제 그 롤랑 바르트라든지 저자의 죽음 쓰는 롤랑 바르트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도 가긴 가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좀 아둔해서 가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놈들 지금 프랑스인 거지. 안 돼. 그 가다머 하이데거도 저런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이런 게 있다. 예, 그런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해석학에서 아주 극명하게 어떤 그 논쟁 지점이 되는 거 뭐냐면은 옳은 해석이냐, 나은 해석이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은 해석이냐, 다른 해석이냐. 그러니까 나은 해석이라는 진영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해석이라는 진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에 있어서 나은 해석인지 다른 해석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이 나은 해석이다라고 하면은 그 해석이 나은 해석인지 뭐 못한 해석인지를 대볼 어떤 그 척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척도가 바로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인지일 때는 다른 해석의 진영에 있어서는 이 진영은 지금 저자의 의도라는 게 해석을 하는데 그다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해석학이 이어지냐면은 저자와 해석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와의 관계로 변모하게 돼요. 이게 지난 학기 논문 그거 아니었어? 그 학위 논문 주제 자체는 저건 아니었고 학위 논문의 주제 자체는 그 가다머와 낭만주의 해석학의 연결성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규명해보고 싶어서 썼던 거고, 근데 이제 예비 발표 때 주로 다뤘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논문 2장의 어떤 주된 어떤 그 내용들이었죠. 슐레겔의 해석과 가다머의 해석학은 저자와 해석자의 관계, 그리고 해석자가 저자를 따라가야지만 이제 그런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자의 관계에서 이것이 상호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라는 게 탄생하는 거고 이해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진짜 궁금한데 그렇게 저번에 예비 발표 때도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의 저자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못 알아챌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그 자체에서 새로의 의미가 생기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가다머가 굉장히 뭐랄까 그 나이브했다라는 지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난 이제 계속 금강경 스터디를 하잖아. 불교 스터디, 그러니까 금강경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강경을 산스크리트어로 읽다가 그 다음에 한자로 읽다가 우리말로 읽으면 다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말로 읽을 때에는 한자에 포함되어 있는 함의들을 되게 너무 과하게 의역을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한자에서는 구마라습이 산스크리트어로 옮겨올 때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옮겼어 라고 해서 실제로 산스크리트어에서 볼 때는 굳이 주목되지 않는 부분이 주목되거나 아니면은 주목되지 않는 부분이 갑자기 주목되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근데 심지어 그걸 또 더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당시에 막 이 경전을 듣고 타인을 위해서 이 경전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최근에 혹시 이건가? 그리고 찾아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활판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경전이라는 게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달달 외우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덕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책이 있는 시대를 생각해갖고 이걸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게 활판이라는 게 없던 시대를 가정을 한다면 이게 왜 복덕인지 그때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시대적 배경으로서의 이해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했겠다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 없이 그냥 텍스트와 해석자와의 관계만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우리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입말로 하는 경우가
반면에 그치.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측면을 지니게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쪽 언어에서 담지 못한 추가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도 하고 뭐냐면은 번역이라는 게 사실은 아하. 무언가가 수정되거나 무언가가 과장되거나 무언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다른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뭔가 조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새로 번역을 하거나 새로 옮기는 그 과정 내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추가적인 새로운 의미들을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른 거라고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찌됐든 그 다른 이해라는 거를 지지하는 쪽에 있다 보니. 근데 그치. 근데 사실 뭐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일단 오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게 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인가는 그치. 오늘날 와서는 이것도 너무 급진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완전 이거를 배제해버리는 방식의 어떤 해석학은 조금 수정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 그치. 단편적인 것들은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저기서 렌트리스 중고추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이 하나인데 신에게 있어서 신과 진리는 하나인데 왜 해석이 많냐 비신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상 저런 의도가 결국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서 나은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방향이 있었던 때의 주류 의식인 거라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해석을 했었던 거라면 이제 슬슬 균형을 위한 그래도 씨발 좀 원전충과 그 역사충들이 등장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 원어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치. 원어주의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강경 입장들이 그치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라면 근데 또 다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한쪽을 그냥 아예 치우쳐버리고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들만 뽑아다 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전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종교냐 그냥 네가 만든 신흥 종교 아니냐 그게 그냥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그거를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해를 많이 밀고 나가면은 그것조차 이해해야 되는 그것조차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오케이 그렇구만.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 뒷페이지 뒤 슬라이드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너무 인용도 너무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구절입니다. 슐라이어마가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해석학의 과제란 무엇이냐? 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다. 이제 레데라고 하는데 말을 먼저 똑같이 잘 그러고 나서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자보다 더 잘 어떻게 이해하는데?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저자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인식하지는 않기에 저자가 반성적으로 스스로의 독자가 되지 않는 한 저자에게 의식하지 못한 채 남아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의식화해야 된다. 이 객관적인 측면에 저자 또한 여기서 우리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의식하지 않는 표현들인 건데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그 표현을 제가 무슨 저작에 썼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제 어떤 표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 사람이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하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심코 썼던 것에 대해서 걔가 너는 이렇게 이런 심리 상태에서 쓴 거야. 라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해한 바로는 해석학의 과제란 안녕하십니까 예비 대학생이지 깜짝이야 예비 대학원생인 줄 알았네.
오. 아, 그렇지. 예비 대학생이면 이제 고3인 거지. 아, 오케이. 반갑습니다. 그럼 이해한 바로 해석학의 과제라는 거는 결국에 저자가 그 네. 문장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자가 문장을 쓸 때는 저자도 모르는 어떤 문화적 그러니까 저자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심리적 맥락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그렇죠. 예. 없음. 그리고 저자는 이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함.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위 내용을 그러니까 우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분석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자가 사용한 그 문장 속 표현들에 들어있는 맥락 역시 그 3자의 시선에서 맞아요. 바라볼 수 있음. 그러니까 가능성인 거지. 이게 가능성인 거지.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이에요. 그렇기에 해석학의 과제는 저자의 문장을 뜯어보는 과정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1차로 알아낸 뒤 그 너머에 있는 저자가 생각하는 기반 역시도 찾아내는 것을 통해 저자의 텍스트를 저자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문법적인 것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2번이 큰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치. 얘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하. 왜 그러냐? 알 방도가 없어요, 사실. 그치. 근데 솔직히 문법적 접근 방식도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 예를 들면은 그 시대에만 쓰고 있는 특정 문법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법 접근 방식은 이제 근데 조금 이게 1번이 적용되는 범위와 2번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데 1번이 적용되는 범위는 적어도 이제 어떤 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규칙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방면에서 1번은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안 되는 반면 2번은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근데 왜냐면 방금 전에 그 문법적 접근 방식 보니까 그 약간 문법도 문헌학적 특징이 있어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어떤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갑자기 생각난 게 유재석의 말투인데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이름의 앞뒤를 바꿔 부르는 그러니까 석진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진석 이렇게 바꿔 부르거나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너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애칭처럼 바꿔 부르는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실제로 문법적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심리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런 형태의 현상이 시대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일어나 버렸으면 그거는 특정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적 접근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 저자 한 명의 심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문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저자의 심적 상태에다 포함해야 되는 건가?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나뉘어진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게 있긴 하도 이런 게 어떤 시대적인 형태의 문법이 있을 때 그 시대적인 형태의 문법을 저자가 쓴다면은 그 저자의 심적 상태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대적 문법을 녹여서 이거를 정교화된 문법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저자의 심적 상태 내부에 있는 변이된 문법적 접근으로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대강 이해한 바로는 여기서도 이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이런 문장을 구사했을까? 그치. 왜 문장의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 경계라고 하면 또 할 수 있겠네. 얘랑 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점들.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특별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2번에 가까울 수가 있겠다. 아하, 오케이. 근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분야긴 했었어. 얘기 들어본 내내. 그치. 나도 고전 문헌학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그 금강경 산스크리트어랑 한자어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즐거웠단 말이야.
방금 그런 순간들을 느낄 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적어도 슐라이어 마법까지는 그래도 가보려고 했던 이유가 방금 그 저자의 의도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해석학적인 어떤 논쟁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져오고 싶었다. 예. 슐라이어 마법가 말한 해석학의 과제란 이거 대충 이런 거 같다가 이런 거고 대충 맞나요? 그러면? 뭐 저도 이해한 바가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그 결국 목적은 뭐냐? 텍스트를 읽을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해야 한다. 물론 안에 저기 조금 더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소개할 감정도 안 돼. 그냥 저기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근데 좋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오케이.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제 얘기해 보는 거지. 그러면 가다모는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가다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가다모는 일단은 저기 약간 생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900년에 태어나서. 잠깐만 우리 가다모 이야기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쉬었다 갈까? 가다모 이야기 정리할 겸해서. 왜냐면 너무 빡세게 달렸다 보니까 잠깐만 쉬어볼까요? 저도 이제 물 한잔 하고. 네, 그러면은 가다모 이야기는 약 3분 정도 쉬고 다시 해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3분만 쉬어봅시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